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하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이 BTS 완전체 복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창업자 리스크 괜찮나?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상반된 시그널이 공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그 심층 분석 리포트, 또 최신 기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이브를 둘러싼 이 두 가지 시선 속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뭘 봐야 할지 그 핵심 근거들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어제 주가 움직임까지 포함해서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분석의 뭐랄까 핵심 키워드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가 가진 성장 잠재력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어요. 이걸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냉철하게 평가해 보는 거죠. 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통찰을 딱 뽑아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이브, 여기가 어떤 기업인지 기본적인 그림부터 그려보죠. 2005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 하이브로 이름을 바꿨고, BTS, 세븐틴, 뉴진스,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다 품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업 구조를 좀 뜯어보면 음악이랑 매니지먼트가 제일 크죠. 한 45% 정도. 네. 그 외에 이제 공연이 한 15%, MD나 라이센싱이 10, 컨텐츠 17, 그리고 플랫폼 사업도 한 13% 정도 됩니다. 플랫폼이라면 위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버스죠.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건 그 멀티 레이블 전략.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데 12개 독립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 멀티 레이블 전략. 이게 하이브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런 평가 많더라고요. 특정 아티스트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다. 이런 얘기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요. 근데요, 최근에 그 어도어 사태 같은 거 보면 이게 레이블 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시너지보다는 내부 경쟁 부작용 이런 우려도 좀 있던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멀티 레이블의 양면성이죠. 분명히 장점은 강력해요. 다양한 아티스트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동시에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음. 본사하고 레이블 간에 또는 레이블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내부 경쟁이 너무 심해지거나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구조적인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아하. 어도어 사태가 바로 그런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시너지를 내느냐. 이게 하이브 경영의 진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을 위한 전략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해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하이브의 미래 먹거리, 하이브 2.0 전략 한번 보죠. 기존 구조를 음악, 플랫폼, 테크 기반으로 싹 바꾼다고요. 신사업 투자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죠? 네, 핵심은 그거예요. 단순 엔터사를 넘어서겠다.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아, 기술 기업. 그렇죠. 게임 자회사 하이브 IM 있잖아요. 별이 되어라 2 같은 신작도 내고 외부 투자도 1,375억 원이나 유치했어요. 가능성을 인정받은 거죠. 오, 꽤 큰 금액인데요? 그리고 AI 오디오 기술, 그 슈퍼톤, 실시간 음성 변환 서비스 시프트라고 선보였는데 기술력 보여주는 거죠. 음성 변환이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축은 역시 위버스입니다. 위버스. 그렇죠. 팬덤 플랫폼. 네. 그냥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커머스, 컨텐츠 유통, 멤버십 구독까지 팬덤 경험을 거의 독점하고 이걸 다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팬들 지갑을 그냥 다 열게 만드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여기에 이제 미국, 일본, 라틴 시장 공략 이런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 잡겠다는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기술 기업으로의 변신 시도 좋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좋은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당장 성적표도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2024년 실적 보니까 매출은 2조 2,545억 원, 4%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1,848억 원으로 38%나 확 줄었고 심지어 당기순이익은 사상 첫 적자.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24년 실적만 딱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투자 확대했죠. 이타카 홀딩스 인수하고 통합하는 비용 들었죠. 아티스트 활동 공백도 있었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익성이 확 나빠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었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이후 흐름. 바로 다음 분기, 25년 1분기에 완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아, 정말요? 어떻게요? 매출이 5,00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9%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은 216억 원으로 무려 50%나 뛰었어요. 50%나요? 와. 특히 공연 매출, 이게 252% 늘면서 실적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매출 70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성장하면서 역대 최고 분기 매출 찍었고요. 와. 24년에 적자였다가 바로 다음 분기에 이익이 50% 뛰었다니. 이게 진짜 턴어라운드 신호탄인지 아니면 그냥 아티스트 활동 재개하니까 잠깐 반짝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1, 2분기 실적 좋은 거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네. 근데 이게 진짜 계속 갈 수 있는 성장 추세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티스트 컴백 효과가 얼마나 갈지, 위버스 같은 플랫폼 수익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될지 이게 관건이죠. 다만 그 단기적인 비용 이슈 딛고 빠르게 실적 회복하는 저력, 이건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하이브의 재정적인 맷집, 이게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 튼튼할까요? 재무상태표를 좀 자세히 보죠. 24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4,120억 원, 네. 총자산 5조 4,792억 원, 부채는 1조 9,654억 원, 부채 비율이 55.9%, 유동 비율 215.1%. 이 정도면 꽤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숫자 자체만 보면 안정적인 편이에요. 부채 비율 55.9%면 뭐 일반적으로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유동 비율도 200% 넘으면 우수하고요. 단기적인 빚 갚는 능력 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재무제표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거 좀 유의해야겠다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특히 영업권. 이게 비중이 꽤 높아요. 영업권요. 그게 M&A 할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타카 홀딩스 같은 대형 M&A 하면서 생긴 건데 한 8,200억 원 규모로 추정돼요. 8,200억? 근데 그게 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업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인수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더 주고 산 웃돈이거든요. 아, 프리미엄 같은 거군요. 네, 미래에 그만큼 더 벌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런 인수한 사업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거나 뭐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하면 이 영업권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손실로 떨어내야 해요. 아, 이걸 손산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발생하면 이익 규모의 타격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이브의 높은 영업권은 미래 성장 잠재력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 요인이기도 한 거죠. 양면성이 있어요. 미래 수익 기대감이랑 잠재적 손실 위험이 같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럼 투자 매력도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들 좀 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무려 240.4배. 와. 네, 240배. 엄청나죠? PBR은 3.74배, ROE 1.76%, 배당 수익률은 0.07% 수준이고요. PR 240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PR 240배. 이건 뭐 시장이 하이브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지 거의 뭐 절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그냥 딱 보여주는 숫자예요. 절대적인 기대요? 네, 단순한 성장 기대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하이브의 그 위버스 플랫폼 독점력, 또 BTS 이후에도 계속 IP 만들어낼 능력, 여기에 거의 뭐랄까 미래가치 전부를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는 수준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와. 근데 문제는 이런 높은 기대치는 아주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미래 이익 성장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즉 고평가 논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투자 결정할 때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담 요인입니다. 근데 그 성장 기대라는 게 너무 BTS 복귀라는 그 단일 이벤트에만 쏠려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다른 아티스트들 성과나 위버스 수익화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밸류에이션 확 떨어질 위험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우려십니다. 맞아요. 시장의 그 높은 기대감 속에는 분명히 BTS 완전체 활동 재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따라서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포스트 BTS 시대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버스 플랫폼 수익 모델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걸 증명해내야 해요. 그래야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거죠. 증명이 필요하다. 네. 만약 이 부분에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밸류에이션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 구성이랑 지배 구조도 좀 보죠. 방시혁 의장하고 특별 관계자가 47.44%. 거의 절반이네요. 네, 압도적이죠. 넷마블이 9.44%, 국민연금이 7.80%인데 이건 단순 투자로 전환했다고 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한 19.2% 정도 되네요. 네, 보시다시피 방시혁 의장의 지배력이 아주 확고한 구조입니다. 이게 뭐 빠른 의사결정이나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오너 리스크랑 연결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오너 리스크는 단순히 방 의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나 평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최대 주주 영향력의 절대적인 만큼 그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회사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 하이브 관련 뉴스 보면 제일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오너 리스크 관련 이슈였죠.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의 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도 그렇고 지금 금융감독원 조사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역시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금감원 조사입니다. 아직 조사 중이고 결과가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 그럼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투자자 신뢰도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주가에도 바로 영향이 가겠네요. 그럼요.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BTS 완전체 활동 재개. 이건 또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에요. 시장 기대감이 여기에 막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극과 극이네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뭐 한한령 해제될 수도 있다, K-팝 지원한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K-팝 시장 안에서 하이브의 경쟁력,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뭐 SM 같은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하이브만의 차별점,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위버스 플랫폼, 이 성공적인 안착을 가장 큰 차별점이자 경쟁 우위로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버스요? 네, 위버스가 단순히 팬들하고 소통하는 공간, 이걸 넘어서서요. 앨범이나 MD 파는 커머스, 독점 컨텐츠 제공, 온라인 공연 중계, 유료 멤버십 운영까지 팬덤 활동의 거의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진화했어요. 아, 정말 다 하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팬덤 데이터를 싹 확보하고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강력한 팬덤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팬덤 생태계? 네. 여기에 멀티 레이블을 통해서 꾸준히 IP 공급하죠. AI나 게임 같은 기술 융합도 시도하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경쟁사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위버스가 단순 앱이 아니라 팬덤 기반의 강력한 수익 플랫폼이자 데이터 허브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것도 뭐 경쟁이 심해지거나 플랫폼 규제가 강해지거나 이런 외부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국내외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자체 플랫폼 강화하거나 외부 플랫폼이랑 협력하거나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영향력 커지는 거, 각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이런 것들은 하이브에게도 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가 계속 혁신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하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구체적인 부분, 어제 2025년 9월 5일 주가 움직임 분석해보죠. 하이브 주가가 29만 5천 원으로 마감하면서 전날보다 2.65% 올랐어요. 거래량도 146% 이상 확 늘었고요. 어제 왜 오른 걸까요? 네, 그 주신 자료랑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하이브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시장 분위기. 둘째는 아까 얘기 나눴던 2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 달성.
이런 호실적 발표의 긍정적인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되니까 투자자들이 좀 믿음을 갖는 거죠. 실적 모멘텀이군요. 셋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이것도 주가 상승을 좀 받쳐줬고요. 이건 뭐 기관들이 하이브 중장기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관 매수세. 마지막으로 K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있고 또 하반기에 소속 아티스트들 활동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 이것도 꾸준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개별 기업 이슈뿐 아니라 시장 분위기, 수급, 미래 기대감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에 대해 매수, 바이 의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33만 원 수준, 현재 주가보다 한 31%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시된 투자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26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서 사서 목표가는 29만 원 정도, 손절가는 25만 원 이렇게 잡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고요. 단기 전략이군요. 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25만 원에서 27만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BTS 완전체 복귀가 가시화되는 시점, 이런 걸 고려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도 있군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역시 계속 반복되지만 BTS 완전체 활동 재개, 2026년 월드 투어 기대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글로벌 현지화 전략 성과, 그리고 위버스 플랫폼의 본격적인 수익화,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명확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PAR 240배 수준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현재 진행 중인 오너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높은 BTS 의존도. 이건 꼭 고려해야겠죠? 투자 매력이랑 위험 요인이 정말 뚜렷하게 같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결정하기 전에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의 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기업 가치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잠재적 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재무적인 위험 요인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전환사채 CB 관련 내용이요. 네. 2021년에 발행했던 약 3,2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만약 투자자들이 주가 오르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주식 전환 대신에 그냥 원금 돌려달라, 조기 상환 청구, 풋옵션 행사고 요구하면 하이브는 단기간에 꽤 큰 현금을 내줘야 해요. 3,240억 원이요? 네. 자료 보면 24년 말 기준 하이브 현금성 자산이 한 4,120억 원, 별도 기준으론 2,980억 원 수준이라는 정보도 있음. 정도인데 만약 3,240억 원 상환 요구가 확 들어온다. 그럼 당장 유동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물론 뭐 지금 자금 조달 능력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잠재적인 재무 압박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것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그 외에도 뭐 K-팝 산업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BTS 공백기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도 있고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컸던 것 자체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하이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명확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BTS 복귀, 이 기대감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오늘 하이브에 대해서 정말 깊고 또 다각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BTS라는 정말 강력한 IP 파워, 위버스라는 독보적인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기술 기록으로 변신하려는 하이브 2.0 성장 전략. 이건 분명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요소죠. 그렇죠. 특히 BTS 완전체 복귀라는 거의 눈앞에 다가온 강력한 모멘텀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240배에 달하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현재 진행 중이고 예측 불가능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전환사채 조기 상환 가능성이라는 잠재적인 재무 압박 요인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잠재력과 명확한 위험 요인이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아주 신중한 저울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께서 하이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히고 또 투자 판단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연 현재 하이브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오너 리스크라는 변수가 하이브가 수년간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온 멀티레이블 시스템, 위버스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이 시스템적인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궁극적으로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주가 충격, 이걸 넘어서서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의 깊이와 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